입주 물량에 대한 시장이 차지하는 역할, 이걸 좀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는데 전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입주 물량에 대한 시장이 차지하는 역할, 이걸 좀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급은 입주 물량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수요는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첫 번째, 이게 공급이냐? 일단 그냥 공급이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본다라면, 자, 이게 입주 물량이 뭐 예를 들어서 1000개일 때와 500개일 때,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게 기존에 한 1000개 정도 됐는데 2024년은 500개 정도 되니까 공급 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폭등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전제가 없어요. 수요가 지금 1000개 정도로 가정되어 있는 겁니다.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수요를 얘기하지 않아요. 수요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근데 수요를 고정시켜 놓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2021년도 9월쯤이 서울 거래량이 15,00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면 수요와 공급이 마주쳐서 거래가 일어나는 게 거래량이잖아요. 그러면 자, 수요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거래량보다는 수요가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량으로 수요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22년 5월쯤 이 정도 되면 1000건 정도 나와요. 1000건. 거래량이 1000건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수요를 고정시켜 놓으면 안 되는 게 거래량이 변했잖아요. 거래량이 변해요. 이 시기에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 시기에 수요. 그러니까 수요를 기본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수요가. 그럼 수요를 어떻게 보느냐? 일단 거래량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수요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수요를 거래량의 흐름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2023년 9월 거래량이 얼마였냐면 약 3,400건 정도 됐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그런 다음에 10월 달에 얼마였냐? 10월 달에 2,338건인가 돼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1,800건입니다. 지금 계속 줄어나고 있죠. 그러면 평균 거래량이, 서울시의 평균 거래량이 얼마냐? 약 5,000건이에요. 평균입니다. 평균. 자, 그러면 집값이 상승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균보다 넘어야죠. 5,000건 미만으로 가면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수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급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수요를 전혀 얘기하지 않거나,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 이 평균 가격으로 수요를 잡습니다. 평균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달은 수요가 폭증해서 막 늘어나요. 엄청 늘어나요. 이럴 때는 상승하겠죠. 근데 여기서 수요가 만약에 푹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 수요와 공급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입주 물량은 곧 공급이다. 제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거의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 패러다임을 약간은 바꿔놨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음마아파트,
음마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음마아파트 소유자, 매물. 여기 네이버나 직방 뭐 이런 데에 매물을 내놓겠죠. 예를 들어서 20억에 내놨어요. 이거를 음마아파트를 사랑하는 사람, 들어가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 20억에 매수를 해요. 매수. 그러면 음마아파트 가격이 이때 20억이라는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수요와 공급은 뭐냐? 자, 매물이겠죠. 매물. 이게 공급이에요. 이게 공급. 그래서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를 하자면 파는 거예요. 파는 거. 파는 거에는 어떤 게 속하느냐? 매물. 그렇죠? 매물. 그 다음에 또 파는 거 뭐 있어요? 분양하는 거.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청약 받으려고 어디 현장 떴더라. 분양하잖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건설사가 파는 거잖아요. 이거에서 많이 헷갈려요. 이게 3년 지나면 입주 물량이 돼요. 3년. 그럼 뭐예요? 자, 여기에 소유자가 정해진 사람이 전매를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간다. 그러면 입주 물량은요, 매매 물량으로 공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입주할 때 팔지 않잖아요. 분양할 때 분양받은 사람이 그대로 입주하는 거예요. 실입주자.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겠죠. 그 전에 살던 집을 파니까 공급이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이게 입주 물량이 아니죠. 입주 물량은 얘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음마아파트 소유자. 예를 들어서 음마아파트 소유자 한 사람이 분양을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이사 가면서 음마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어요. 그러면 매물로 내놓지 이게 입주 물량으로 내놓습니까? 아니잖아요.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매물로.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 전매. 매물. 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중간에 팔려고 내놓는 물건이 있어요. 이 전매 매물. 이런 걸 통틀어서 다 부동산에서 파는 물건들이에요. 이게 공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량 분석하거나 이럴 때 매물 개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 실질적인 공급이니까 그래요. 자, 입주 물량은 그럼 공급 역할을 아예 안 하냐? 해요. 일부. 뭐냐면 입주할 때 나는 입주 안 하고 좀 팔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매물로 내놓을 수 있죠. 그럼 이게 공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의 정의부터 이미 틀렸어요. 공급의 정의부터. 이게 이거 얘기를 하려면 이제 여러 분야로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미국 금리 인하거든요. 미국이 연준에서 올해 약 3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이런 이제 전망이 지금 우세하단 말이에요. 3차례 정도. 3차례라는 거는 지금 뭐냐면 0.25씩 3번. 그러면 0.75죠. 이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국 금리. 지금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의 금리 차가 약 2% 정도, 2% 좀 넘게 나죠. 금리 차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0.75 내려가면 한국 금리가 내려갈 것이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건 한국 금리니까 한국 금리가 내려갈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금리가 내려간다면 그러면 이게 시장에 상승 작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사실 이것만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되는데, 자, 첫 번째를 좀 비교하자면,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는 못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이제 금융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방송들은 이제 많이 듣는데, 미국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많다 이렇게 전망을 해요. 근데 자,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게, 과연 한국 금리가 내려갈 것이냐? 이거는 지금 우리 그 창대해군으로 지칭되는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주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만만치 않다. 가계부채나 이런 게 지금 심각하다. 그러니까 경기 상황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될 요인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가계부채가 증가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진짜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피해부대출이나 이런 게 이제 연쇄도산 얘기도 나오고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자, 가정으로 그래도 한국 금리가 내릴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이 시간의 흐름상의 변화, 이거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대략 3.5%죠. 3.5%. 3.5%인데 자, 만약에 여기서 2%가 됐다. 그러면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수 있겠죠. 근데 자, 제가 시간의 흐름의 변화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 이게 금리가 변하는 과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3.5에서 갑자기 2% 이렇게 되는 경우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다르죠.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2022년이죠. 이때는 내렸지만 2022년은 어떻게 됐죠? 반대로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뭐예요? 0.75가 한 번에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자이언트 스텝이 3번 있었습니다. 3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시장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겁을 먹죠.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와, 집을 사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오늘 3.5예요. 한 달 뒤에 3.25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집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사면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려고 마음 먹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은 애매한데 이럴 거예요. 애매한데. 0.25면은 10억에 5%면 5천만 원이죠. 1년에 이자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4.75면 4.75면 얼마예요? 4,750만 원이에요. 1년에 250만 원 차이 납니다. 이 250만 원이 내가 싸지니까 집을 사야 되겠다 마음먹을 요인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런 걸 집 살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자, 금리가 한 달 뒤에 3.25 됐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을 사야지 이렇게 마음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다시 3%가 됐어요. 그러면 자, 이때는 이걸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이제 지난 거잖아요. 3.25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3개월 후에 3%가 됐어요. 그러면 집살 요인이 됐습니까? 저번 달에 안 샀는데 굳이 지금 이번 달에 사야 돼요? 똑같잖아요. 0.25 줄은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면 시간의 흐름상에서 느끼는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려면 그 차이가 지금 찰나, 지금 어제와 오늘 비교했을 때 급하게 변했을 때는 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이 같아. 그러면 굳이 오늘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일 봤더니 내일도 별로 움직일 것 같지 않아. 그럼 오늘 움직일 요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4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다 상승한다라는 걸 반박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24년은 부동산 시장, 매매 시장은 하락이에요. 그냥 완만한 하락, 지루한 완만한 하락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서서히 놓게 된다. 그리고 전세 시장은 완만한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긴 시간 2024년 전망을 했고 2023년 총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너무 결과만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태도다. 제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결과 중심적에서 벗어나서 원인을 가지고 검증하고 파고들고 이런 공부를 하면 여러분 스스로 이제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언젠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자세에 도움을 주는 강의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도 2024년 제가 꾸준히 유튜브를 하는 그 과정에서는 제가 언제든지 원인 중심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영상을 계속적으로 보낼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앞으로 24년 아파트 사이클 유튜브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24년 전망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